안녕하세요, 여러분. 책 먹는 즐거움 정기욱 소설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책 먹는 즐거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남명희 소설가의 단편 소설 여자의 등대 낭독해 드립니다. 지게를 세워놓고 잠시 땀을 식혔다. 밀비를 맨 어깨가 아렸다. 언덕 위 창고까지 발전기용 기름통을 쥐고 나른 것만도 5번이다. 선착장을 휘둘러 보았다. 보름 만에 들어온 여객선이 부려놓고 간 짐은 발전기 기름 외에도 시멘트, 밀가루, 쌀, 생활용품 박스, 우편물 뭉치, 여자의 옷과 화장품이 든 백화점 상자 따위 물품들이 질비하게 널려져 있다. 좋기 2~3번은 더 언덕길을 오갈 생각을 하니 갑자기 목이 마르고 허기가 몰려왔다. 그때 언덕길 위쪽에서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들어 쳐다보았다. 여자가 언덕을 달려 내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주문한 물건이 오는 날엔 꼭 선착장으로 나왔다. 여자는 나에게 손을 흔들어 보인 후 백화점 상자와 우편물 뭉치를 들고 쟁걸음으로 가파른 언덕길을 다시 올라왔다. 여객선에 정박용 밧줄을 묶었던 말뚝에 앉았다. 여자가 주고 간 샌드위치를 먹으며 생각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을까? 아무런 연고도 없는 어설픈 이곳에 왜 왔지? 그러자 지나간 세월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았다. 그동안 내게 무슨 일이 있었던가. 생각할수록 머릿속은 더욱 흐릿할 뿐이었다. 그동안 내가 이룬 건 하나도 없었다. 삶의 벼랑에서 마지막 잡은 일자리는 대형마트의 임시직 배달원이었다. 휘붐하게 하늘이 밝아올 즈음 집을 나가서 밤늦도록 배달 일을 하였지만 어머니 앞값을 대며 2사람이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벌이도 벌이었지만 호되게 일하면서 가장 큰 불안은 언제 닥칠지 모를 해고였다. 끄떡하면 인원을 줄일 거라는 소문이 돌았다. 어느 날 마침내 계약직 해약 통보서가 날아왔다. 연말까지의 계약 기간은 채울 줄 알았다. 나는 노조 활동을 해서 보복하는 거냐며 회사 측에 항의도 해보았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었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사위를 휘둘러 보았다. 내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밖에 없다며 농성장으로 등을 떠밀던 노조 간부들도 내가 자기들의 등대라고 부추기며 끝까지 함께 싸우자던 노조원들도 없었다. 어머니가 뇌진탕으로 쓰러졌다는 통보를 받은 건 바로 그 즈음이었다. 양로원 원장의 말로는 어머니가 계단에서 굴러 의식을 잃은 후 깨어나지 못했다고 했다. 내가 달려갔을 때는 이미 어머니 시신은 냉동고 안에 있었다.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살지? 어릴 적에 어머니 손을 잡고 밤길을 가다 무서워서 한 말이 떠올랐다. 난 내 엄마야. 죽지 않아. 언제나 내 곁에서 지켜줄 거야. 그랬던 어머니가 차가운 관 속에 누워 있었다. 어머니 마지막 가는 길에도 수의 한 벌 마련해 주지 못했다. 결국 어머니가 입었던 낡은 옷으로 시신을 덮어 화장장으로 갔다.
문득 썰물처럼 모든 것이 내 곁을 떠나버렸을 때 나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었다. 현실로부터 도피할 수만 있다면, 아픈 기억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어디라도 좋았다. 시간이 모든 걸 잊게 해줄 테니까 PC방에 처박혀 미친 듯 인터넷을 뒤졌다. 등대관리원 특별채용 광고가 눈에 들어왔다. 근무지는 남해의 외딴 섬이었다. 계약기간 중에는 섬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조건이었다. 등대를 관리하는 일은 경험이 없었지만 근무지가 외딴 섬이고 섬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조건에 왠지 마음이 끌렸다. 항로 표지기능사, 기계정비기능사, 전기기능사 등의 자격증을 한 개 이상 가진 남자를 우선 선발한다고 했다. 마침 군대에 있을 때 딴 기계정비기능사 자격증이 있어 지원서를 냈다. 그리고 나는 40의 나이에 남해 외딴 섬 자라도에 등대치기가 되었다. 비록 1년 계약직이긴 했지만. 점심은 일 끝내고 드실 거죠? 우럭 매운탕 준비할게요. 깃전에 맴도는 여자의 말을 떠올리며 샌드위치를 마저 먹고는 말뚝에서 일어났다. 지게를 지고 가며 자라도를 떠날 날짜를 속으로 꼽아보았다. 정확하게 한 달 남았다. 6월의 따가운 햇살이 눈을 찔렀다. 땡볕에 노출된 목덜미와 팔뚝이 활활 타는 듯했다. 그렇더라도 선착장에 널브러진 짐을 옮길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등대 옆 창고까지 300여 미터의 비탈진 그 길은 지난 1년간 수도 없이 오고 간 길이었다. 눈을 감아도 훤히 알 정도로 발바닥에 새겨진 길이다. 그럼에도 처음 오르는 길인 듯 줄곧 바닥만 보고 걸었다. 어쩌면 길 위에 풀꽃 한 송이, 작은 돌멩이 하나까지도 낱낱이 기억으로 새겨두고 싶은 까닭인지도 몰랐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희한하다. 떠나고 나면 다시는 힘들게 지낸 자라도 쪽을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은 심정인데도 말이다. 해를 가리던 솔숲을 지나자 한낮의 땡볕이 더욱 쨍쨍했다. 지게의 등태에 땀이 배어 등허리로 흘러내렸다. 짐을 진 다리가 가늘게 떨렸다. 순간 어머니가 손을 떨며 하던 말이 떠올랐다. 아, 손이 왜 이렇게 떨리지? 나 뜨개 이쁘게 떴었는데. 어느 날 뜨개질을 하던 어머니가 한숨이 섞인 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뜨개질은 말릴 수가 없었다. 어느 새벽 나를 부르는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벌떡 일어나 달려갔다. 어머니의 엄지손가락 끝에 새끼 방울토마토 같은 핏방울이 봉글봉글 맺혔다. 어머니 무릎 위에 구릿빛 코바늘 2개가 보였다. 떨리는 손으로 뜨개를 하다 찔린 모양이다. 상처 부위에 연고를 바르고 손가락을 일회용 밴드로 감쌌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위에 스카치 테이프를 둘둘 말고 뜨개질을 계속했다. 나는 어머니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손뜨개라도 해야 마음이 평화롭다고 했다. 방석과 소파, 덮개와 테이블 깔개도 떴고 방 창문에도 뜨개로 커튼을 만들어 달았다. 집안은 어머니의 계속된 손놀림에 레이스 뜨개로 덮여갔다. 아니 온통 등대로 가득 채워졌다는 말이 맞을 것이다. 뜨개에는 어느 것 하나 등대가 들어있지 않은 게 없었으니까. 하얀색 등대는 물론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등 무지개 색깔의 등대가 다 있었다. 왜 내가 등대만 뜨는지 알아? 사람은 마음속에 등대 하나씩은 가지고 살아야 하는 법이야. 그래야 사랑구실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등대만 뜨는 어머니는
점차 오래된 등대처럼 낡아갔다. 머리는 드문드문 숱이 빠지고 흰 머리칼이 늘었다. 마치 군데군데 칠이 벗겨진 자라도 등대처럼. 언덕길 한쪽에 잠시 멈추어 섰다. 소매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등대를 올려다보았다. 자라도에 처음 오던 날 여객선에서 언덕 위의 하얀 건축물을 바라본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분명 등대일 텐데 뭘 잘못 본 것 같았다. 내가 상상했던 대성당의 종탑처럼 높이 치솟은 등대가 아니었다. 커다란 항아리 세 개를 폭에서 올려놓은 것 같은 투박하고 촌스럽고 볼품이 없는 구조물이었다. 그래도 나는 그것은 새하얀 등대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때이른 무더위에 목이 탔다. 그래도 등대로 가는 길을 멈출 수는 없었다. 짐을 진 등줄기에 땀이 흘렀다. 한 발 한 발 지게 작대기를 짚으며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발등으로 떨어졌다. 아픈 기억을 잊으려고 삶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지난 1년간 무던히 애를 쓰며 일했다. 등롱에 올라서면 속옷이 후줄근하게 젖었다. 빛을 뿜어내는 등명기가 있는 등롱까지는 나선형의 좁은 계단이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그곳을 올라다녔다. 끝이 보이지 않는 200여 개의 계단을 올려다보기만 해도 현기증이 일 정도로 아찔했다. 폭이 60cm 정도인 철제 계단은 위로 갈수록 점점 좁아졌다. 달팽이관처럼 생긴 철제 계단을 한참 동안 뱅글뱅글 돌아서 오르면 어질어질하고 이마와 등줄기에 땀이 맺혔다. 나선형의 철제 계단이 끝나는 층계참에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공간이 있다. 해도가 깔려있는 책상과 접이식 간이 침대, 그리고 등대 관리에 필요한 서류나 소소한 공구들을 넣어둔 곳이다. 또한 야간에는 불침범을 서는 곳이기도 하다. 나는 그곳에서 등대 일지나 기상자료 등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한마디로 작은 다목적 사무실이다. 거기서 다시 10여 칸의 수직 사다리를 한 칸 한 칸 힘들여 밟고 올라야 등롱이다. 등산을 할 때도 마지막 깔딱고개를 넘어야 정상에 오를 수 있듯이 말이다. 정말이지 등롱에 올라가는 건 웬만한 산 하나를 정복하는 것과 같은 기분이었다. 또한 새똥 청소는 나를 더욱 지치게 했다. 여자는 파리판에 붙은 갈매기, 바다제비, 슴새, 바다새우리 따위 바다새들의 배설물 청소에 유난히 신경을 썼다. 새똥은 반드시 굽기 전에 닦아내야 해요. 새똥 속에 조갯가루나 모래 같은 것으로 파리판에 기스가 날 수 있어요. 그럼 등명기의 성광이 잘 투과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면 그녀는 언제나 등명기를 둘러싸고 있는 커다란 유리창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게 파리판이니 조심해 다루라는 듯. 그녀는 파리판에 묻은 새똥을 직접 닦아 보이며 청소하는 요령도 꼼꼼하게 설명해 주었다. 먼저 새똥을 이렇게 물로 서서히 불려요. 그러고 나서 물걸레로 닦은 다음 살살 마른 걸레질을 하며 깨끗하게 닦아내야 해요. 나는 그녀가 가르쳐준 대로 파리판을 닦았다. 파리판에 새똥이 없는 날에도 파리판을 닦았다. 자라도에는 염분이 많은 해무가 자주 끼었다. 그래서 파리판이 흐려지지 않게 자주 닦아주어야 했다. 파리판을 닦으려면 한 사람이 겨우 설 수 있는 창밖의 좁은 회랑에서 사다리를 걸쳐놓고 작업을 해야만 했다. 회랑 아래로는 끝을 알 수 없는 시퍼런 바다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나는 매번 천길 낭떠러지 위에서 고개를 하듯 파리판을 닦았다. 만일 다시 태어나도 파리판 닦는 일만은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끓여놓은
우럭 매운탕으로 점심을 때우고 막 숙소를 나오던 참이었다. 언제 갈 거예요? 여자가 다가와 느닷없이 물었다. 한 달 후에요. 나는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을 떠올리며 대답했다. 아니, 소풍 말이에요. 약속했잖아요. 새 옷이 오는 날 가기로. 아참, 그랬었죠? 오늘 옷이 온 걸 깜빡했어요. 다른 짐을 운반하느라 그만. 나는 그녀와의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언젠가 그녀가 소풍 얘기를 꺼내기에 자라도를 떠나기 전에 한번 섬을 둘러보는 것도 괜찮을 듯해서 수락한 것이었다. 그녀는 명절날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주문한 새 옷이 도착하기를 매일 손꼽아 기다린 모양이었다. 그러고 보니 그동안 등대일에 빠져 한가로이 섬 나들이를 한 기억이 없었다. 여자는 내가 온 첫날부터 등대일을 하나하나 자상하게 가르쳐 주었다. 3개월쯤 지났을 즈음 그때부터 나 혼자서도 등대일을 실수하지 않고 척척 해낼 수 있을 만큼 익숙해졌다. 등대일을 가르쳐준 그녀를 나는 늘 감사히 여겼다. 그럼 지금 가요. 어디로 가는 거죠? 내가 물었다.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옷 어때요? 가슴이 깊게 파인 붉은 장밋빛 원피스였다. 조급하게 들썩거리는 걸 보니 새 옷을 입고 산책하기를 단단히 벼른 것 같았다. 내가 자라도에 와서 여자를 처음 만난 날에도 그녀는 빨간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여자는 커다란 눈을 껌뻑이며 손을 내밀었다. 눈이 커서 얼굴에는 눈만 보였다. 악수를 하는 그녀의 손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피부는 짙은 갈색으로 그을려 있었다. 까맣게 탄 동그란 얼굴은 그저 그랬지만 나보다 키가 큰 그녀의 몸매는 정말 끝내줬다. 그동안 혼자서 등대 일을 하느라 힘들었어요. 잘 부탁해요. 아니, 등대 일을 혼자서요? 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특별한 여자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등대는 당신이 필요해요. 왠지 아버지를 닮은 당신이 든든하게 느껴져요. 내가 마음에 든다는 말이죠? 다행입니다. 염려 말아요. 열심히 일할 테니. 나는 등대관리원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일단 호기를 보이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녀는 재작년에 자라도 항로 표지관리원이 되었다고 했다.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항로 표지기사 자격증을 딴 그녀는 졸업 3년 만에 어엿한 공무원이 된 것이다. 학교는 여수에서 하숙을 하며 다녔다고 했다. 얼핏 계산해보면 여자는 나보다 대략 10살쯤 아래일 듯 싶었다. 평생 외딴섬 등대를 옴시래기 보듬고 살아온 여자의 아버지는 그녀가 모트로 나가 유수한 기업체에서 직장 생활을 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녀는 극고 혼자인 아버지와 함께 등대를 지키겠다고 우겼다. 그녀의 아버지는 기름통을 지고 나르다 넘어져 허리를 심하게 다친 후 요추에 염증이 도졌다. 제때 치료만 받았어도 악화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했다. 인터넷에 자신을 보조할 등대원 모집 공고를 낸 건 그녀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거의 1년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후임 등대원의 충원이 늦어지면서 그동안 그녀 혼자서 일했다고 했다. 소금기가 밴 해안의 벼랑길을 걸었다. 여자가 앞서고 나는 조금 뒤로 처져서 쫓아갔다. 여자의 큰 키와 보디라인은 완벽하고 섹시했다. 벼랑이 보이자 여자는 어서 따라오라고 손짓을 했다. 여자가 벼랑 꼭대기로 올라가 섰다. 그러고는 나는 등대다 라고 바다를 향해 소리쳤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행동에 피식 웃음이 나왔다. 그녀를 보면 왠지 마음이 가벼웠다.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나는 그녀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다. 큰 눈을 가진 그녀가 어린아이처럼 아무 때나 꾸밈 없이 잘 웃는다는 것,
그리고 함께 있으면 내 가슴 속에 뭔가 새로운 힘이 쏟게 한다는 것 외에는 옅은 재색으로 바뀐 바다에 작은 파도가 일고 있었다. 밀려온 파도가 부딪히며 그녀가 서 있는 벼랑 위까지 물방울이 솟구쳤다. 흩어지는 잔 물방울이 그녀의 치맛자락을 적셨다. 저기 봐요. 내가 좋아하는 쌍바위예요. 마주보고 있는 바위가 꼭 연인들 같아요. 여자가 바다 위로 솟은 바위를 가리키며 말했다. 동해안에서 보았던 촛대바위만한 큰 바위 두 개가 마주 보고 있었다. 그렇게 벼랑 위에 서 있으니 꼭 등대 같아요. 내 목소리가 바닷바람에 흩어졌다. 높은 벼랑 위의 여자는 영락없는 하나의 등대였다. 빨간 등대. 무심코 보았던 등대의 색깔에 대해 언젠가 그녀가 말해주었다. 자라도 등대처럼 멀리서도 잘 보이는 높은 곳의 등대는 흰색을 칠해요. 또 해면과 가까운 방파제에는 배가 항구로 들어갈 때 조심하라는 표시로 빨간색, 녹색 혹은 노란색 등대를 세워요. 그러니까 색깔에 따라 배들이 너무 가까이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도 있고 좌우로 방향을 꺾으라는 신호를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녀의 말을 떠올리며 나는 어머니가 뜨개질한 온갖 색깔의 등대가 박힌 레이스 뜨개를 생각했다. 벼랑에서 내려온 여자는 다시 공중공중 앞서 걸어갔다. 무슨 즐거운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경쾌하게 온몸을 흔들며 걸어갔다. 벼랑길이 끝났을 즈음에 언덕이 나타났다. 경사가 완만한 언덕길을 잠시 오르자 쌍바위가 바로 눈아래에 있다. 둔덕 공터에 드문드문 폐가가 보였다. 농사를 짓다 버려둔 땅떼기도 불성사납게 파헤쳐진 채 내버려 두었다. 공터 한쪽에 외딴 초가지 반채가 있다. 집주 위에 조릿대 군락이 담장처럼 무성하다. 여자는 섬사람들에게 들었다며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조선왕조 초기에 있었던 일이었다. 한때 고려를 지배했던 원나라의 마지막 세력이 제주도에 남아 끝까지 버티자 한양에서 내려온 채영 장군이 그들을 모두 토벌했다. 그런데 당시 일부 도망친 원나라 군사가 이 섬에 와서 살았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섬 곳곳에 가축을 방목하거나 고구마 등을 재배한 흔적이 여러 곳에 있다고 했다. 믿을 수는 없었지만 원나라의 패잔병들이 은거했던 섬이라는 말에 나는 다소 놀랐다. 그러나 그런 역사적 사실에는 별로 흥미가 없었다. 초가집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게 더 궁금했다. 나는 성큼 초가집 봉당에 올라섰다. 방 한 칸에 부엌하나 말 그대로 오두막집이었다. 활짝 열어놓은 문으로 침침한 방 안이 들여다보였다. 방바닥에는 멍석이 깔려있고 벽과 벽 사이에 대나무 횃대가 걸려있다. 테두리가 말짱한 멍석이며 가족사진이 담겼을 액자가 걸렸던 벽의 자국을 둘러보며 얼마 전까지도 사람이 살았던 채취를 느낄 수 있었다. 그 집에 살았을 사람을 상상하며 방 안으로 들어가 털썩 멍석 위에 앉았다. 뒷곁에서 들리는 조릿대 숲을 통과하는 바람소리가 환상적이었다. 꼭 풍금소리가 들리는 시골 성당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다. 잠깐 다리도 쉴 겸 그녀와 얘기를 나누고 싶었다. 이리 들어와 봐요. 아늑하고 좋아요. 나는 그녀에게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그러나 그녀는 마당에 쪼그려 앉아 풀뿌리만 애꿎게 잡아당기고 있었다. 내가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한 양 능청을 떠는 것 같기도 했다. 바람소리가 꼭 음악 소리 같아요. 어서 와봐요. 나는 아까보다 더 큰 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그제야 그녀는 내 재촉에 마지못한 듯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와 마주 앉았으나 막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적절한 대화 주제를 생각해내려 고민을 하다 별 수 없이 나는 그녀의 눈만 쳐다보았다. 촉촉이 젖은 커다란 눈을 통해 그녀의 마음이 들여다보이는 것 같았다.
그 맑고 꾸밈 없는 눈은 성적인 흥분마저 느끼게 했다. 여자도 남자를 안고 싶어 할까? 뜬금없이 왜 그런 상상을 했는지 나도 모를 일이었다. 아무튼 여자를 한 번도 사귀어 본 적이 없는 나는 그것이 궁금했다. 그녀는 눈이 부신 듯 내 눈길을 피해 고개를 숙였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조리태 숲을 지나는 바람 소리가 부드러웠다. 조곤조곤 속삭이는 그녀의 목소리처럼 제가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여자가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죽은 어머니 얘기를 꺼냈다. 여객선을 타고 어머니를 따라 통영으로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했다. 자라도 주민들에게는 보름에 한 번 생필품과 식료품 등을 조달해주는 여객선이 외부와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다. 그런데 돌아오는 날은 여객선이 뜨지 않는 날이었다. 마침 낚시꾼을 무트로 태워다 주고 자라도로 돌아가는 빈 통통배가 있어 그걸 얻어 타고 오다 너울성 파도에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어머니는 실종되고 자신만 간신히 구출되었다고 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죽음을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잠시 후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다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그녀도 내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내가 자신의 눈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게 싫지 않은 표정이었다. 그녀의 얼굴이 발그레 달아오른 듯 보였다. 나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의 입술이 가볍게 떨렸다. 말해도 돼요? 무슨 말인데요? 당신을 따라갈 거예요. 여자는 내 계약이 끝나는 날을 기억하고 있었다. 안 돼요. 왜 안 되죠? 자라도에서 나가면 나도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리고 당신을 책임질 수 없어요. 난 나 혼자 살아갈 궁리를 하기도 힘들어요. 그래도 따라가겠어요. 당신이 믿음직하고 좋아요. 하지만 꼭 당신과 함께 살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바깥 세상을 잘 몰라요. 그러니 그냥 어디든 당신과 가까운 곳에 있고 싶어요. 여자는 커다란 눈을 껌뻑이며 무작정 나와 함께 갈 거라고 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가까이 있겠다는 것과 함께 살겠다는 것이 뭐가 다른지 당최 나도 헷갈려요. 당신이 말하는 뜻을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해 나와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지 않다는 것인지 나와 함께 살겠다는 뜻이 아니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아무튼 도대체 여기를 떠나려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가는 곳은 남들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며 살아야 하는 험난한 세상이란 말이요. 내 말에 여자의 호흡이 가빠졌다. 얼굴이 더욱 발갛게 달아올랐다. 나는 어떻게든 그녀를 진정시키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 여기보단 나을 거예요. 더는 등대일을 못하겠어요. 자라도가 나에겐 지옥이에요. 숨이 막혀요. 나는 엄마 아버지처럼 자라도 귀신이 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와 함께 등대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었잖아요. 그때는 그랬었지만 암튼 지금은 아니에요. 왜? 무엇 때문에 마음이 바뀐 거죠? 누군가는 자라도 등대를 지켜야 하잖아요. 나는 마치 예상했던 것처럼 틈을 두지 않고 냅다 소리를 질렀다.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녀도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목청을 높였다. 그녀의 큰 눈이 더욱 커 보였다. 여기를 떠나면 당신은 불행해져요. 말했듯이 바깥 세상은 뭔가 더 좋은 일이 있겠지라는 막연한 동경이나 희망에 이끌려갈 곳이 아니에요. 나는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자 여자가 울먹였다. 등대는 등대는 당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당신이 떠나면 난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아요. 여자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갑작스러운 여자의 울음에 당황스러웠다. 어떻게 해야 할지 여자의 말에 대해 생각했다. 여자의 눈빛이 쓸쓸해 보였다. 평생을 외딴 섬에서 살아야 하는 그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했다. 여자가 하는 일은 밤과 낮이 따로 없었다. 밤에는 등대를 지키고 낮이면 등면기와 등탁 계단을 닦거나 숙소 청소와 빨래를 하고 비가 오면 물탱크에 빗물까지 받아두어야 했다. 나는 여자가 하는 모든 일의 보조자일 뿐인데도 하루 일이 끝나면 저녁을 먹는 것조차 귀찮을 정도로 까부라졌다. 생각하면 그녀가 울만도 했다. 일이 힘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외로움이 그녀를 더 힘들게 했을 것이다. 섬 밖의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나뭇잎에 매달린 이슬방울이 떨어지듯 드물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나에게 무언가를 애원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 주검 앞에서도 이토록 가슴이 저리지는 않았다. 나는 울고 있는 여자에게 손을 뻗었다. 살며시 어깨를 안았다. 그리고 그녀의 등을 가볍게 토닥였다. 당신의 앞날과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에요. 며칠 찬찬히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요. 평생 등대를 지켜온 아버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적절한 말을 찾아보려 애썼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생각나지 않았다. 오로지 그녀가 계속 등대지기로 남아있기를 바라면서. 물론 내가 칠순의 노무를 떠나보낼 때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그녀에게 얘기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꺼내면 너무 이야기가 길어진다.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여자의 목덜미에서 얼핏 어머니 냄새가 맡아졌다.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어릴 적 어머니 품의 흐릿한 냄새를 기억해내자 가여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진하게 밀려왔다. 수의도 없이 가엾게 죽은 어머니를 생각했다.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자꾸만 머리에 떠올라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다. 손이 떨리면서부터 어머니는 뜨개를 하다 말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남쪽 바닷가가 고향인 어머니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시렸다. 어머니는 늘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만 반복했다. 어머니가 끝까지 그 노래를 부르는 걸 들은 적이 없었다. 어머니의 손 떨림은 더욱 심해졌다. 어느 날 어머니는 느닷없이 나에게 이 못난 녀석아 당장 되져버려라 라며 심한 욕설을 내뱉었다. 또 어떤 때는 전혀 처음 보는 사람 대하듯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라고 말하며 생글생글 웃기도 했다. 왜 그러셨어요? 하고 나중에 물으니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어머니는 의사의 처방을 받고 약을 먹었지만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손떨림이 심해진 어머니는 숟가락을 들면 고장난 선풍기 날개처럼 손을 덜덜 떨며 음식물을 온 사방에 흘렸다. 손이 떨려서 혼자서는 옷을 입지도 못했다. 밤이 되어도 잠잘 생각을 하지 않고 방바닥에 웅크려 앉아 노래를 웅얼거렸다. 어머니는 자기가 죽고 나면 하나뿐인 어린 자식을 누가 돌봐줄 거냐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노래를 불렀다. 내가 9살이 되던 해 트럭 기사였던 아버지는 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아버지가 남겨놓은 건 집도 돈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 후 어머니는 한평생 나만을 바라보며 고된 삶을 꾸려왔다. 혼자인 나는 가난했고 칠순의 어머니를 부양할 능력도 없었다. 국리 끝에 어머니를 맡길 양로원을 알아보기로 했다. 인터넷을 검색하여 카톨릭 사회복지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양로시설 하나를 소개받았다.
어머니는 결탄코 거기로 가지 않겠다며 반발했다. 싫어, 싫단 말이야. 어머니는 어린애처럼 떼를 썼다. 어디든 나와 떨어져서는 가지 않겠다고 했다. 나는 억지로 어머니를 양로시설에 밀어넣었다.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나마 옆에서 보살펴주는 사람들이 있고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라 우연이 되었다. 3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20여 명의 노인들이 한 식구처럼 모여 사는 곳이었다. 원장 수녀와 자원봉사자 4~5명이 그들을 돌보며 함께 생활했다. 하지만 계속 문제가 생겼다. 주무시다 침대에서 떨어져 팔목을 다치셨어요. 봉사자의 전화를 받고서도 곧바로 달려갈 수 없었다. 일손이 달려 보호자가 와서 돌봐드려야 한다는 말에도 배달 언니를 팽개치고는 갈 수 없었다. 한 번 가면 하루 이틀도 아닐 터였다. 낯선 곳이고 익숙치 않은 침대 생활이라 그러려니 하는 수밖에 어쩔 도리가 없었다. 또 언젠가는 어머니가 몽유병 환자처럼 밤낮 가리지 않고 알 수 없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양로원 주위를 배회한다는 문자를 받았을 때는 가슴이 예리한 칼날로 자르는 것처럼 아팠다. 분명 사공의 뱃놀에 가물거리며를 수없이 웅얼대며 나를 찾아 두리번 거렸을 것이었다. 어머니 아픔과 외로움이 뼛속 깊이 느껴졌다. 울음을 그친 후에도 여자는 상처 입은 비둘기처럼 내 품 안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조리대 숲 사이로 바람이 웅웅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꽉 닫히지 않은 방문이 삐걱삐걱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쌌던 팔을 천천히 내렸다. 초가집을 나온 우리는 다시 해안가 벼랑길을 되돌아 걸었다. 조금 전에 왔던 벼랑길이 처음 걷는 길인 듯 낯설게 느껴졌다. 여자와 나는 소금기가 밴 해안길을 냉랭하게 걸었다. 등대로 돌아올 때까지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툭하면 깔깔대던 그녀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앞서가던 그녀는 가끔 멈춰서서 바람에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그럼 나는 한두 번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서 있다가 다시 그녀의 뒤를 따랐다. 올 때만 해도 그렇게 험하지 않던 날씨가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바다가 너울지며 하얀 거품을 일으켰고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점점 가물거렸다. 자라도 산책에서 돌아온 나는 곧장 등명기를 점검하러 등롱으로 올라갔다. 일몰 10분 전에는 점검을 마치고 등대에 불을 켜야 한다. 바다 멀리 점처럼 작은 배 한 척이 스쳐가는 게 보였다. 쌍안경을 들고 자세히 보았다. 섬과 섬을 연결하는 전기 여객선이었다. 하루에도 수백 척의 배들이 자라도 등대에 의지해서 지나다녔다. 배가 지나가자 바로 앞 먼바다의 회색 구름덩이처럼 떠있는 무섬이 눈에 들어왔다. 무의 머리통을 싹둑 잘라놓은 모양이라 무섬이라 했다. 처음엔 무인도라서 무섬이라 부르는 줄 알았다. 섬이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느껴졌다. 나는 쌍안경 속에 무섬을 응시했다. 밀려오는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는 해안선과 모래사장과 언덕이 보였다. 언덕 위에는 소나무가 한 그루가 있다. 어느 한순간 소나무가 빨간 블라우스의 여자로 바뀌었다. 황금빛 모래사장에서 그녀와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상상을 했다. 무섬의 언덕 위에 집을 지을 궁리를 했다. 그건 턱도 없는 공상이었다. 내가 무섬에서 여자와 함께 살 꿈을 꾸다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 순간 나는 크게 놀랐다. 갑자기 머릿속에 그녀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번갈아 들리며 혼란스러웠다. 지금 나는 내 마음속에 등대를 찾고 있는지도 몰랐다. 내 마음속에 어머니가 말한 등대가 없었기 때문이었을까? 나는 등대불이 꺼진 밤바다를 떠도는 배처럼 방향을 잃은 채 한없이 흔들리며 살아왔다. 마흔의 나는 여태 가난하고 그녀는 젊고 든든한 등대지기 직업도 있다. 단지 공통 분모가 있다면 둘 다 싱글이라는 것뿐. 어쨌든 나는 자라도를 떠나야 하고 그녀는 등대를 지켜야 한다. 그게 두 사람이 선택할 마땅한 길일 것이다.
쌍안경 속에 눈물 가득한 여자의 커다란 눈이 보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나를 끌어당기는 뭔가 신비한 그 무엇이 있었다. 밤바다를 밝히는 등대의 불빛처럼. 나는 한참 동안 쌍안경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여자는 숙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녀가 밤 근무를 하러 올라오기 전에 남은 일을 서둘러 끝내야 했다. 등명기 점검을 마친 나는 갑작스런 안개에 대비해서 무신호기와 위성항법 시스템 장비도 살폈다. 등대에 불을 켠 후 등롱 아래 작은 사무실로 내려왔다. 검은 구름이 서쪽으로 빠르게 흐르고 있고 바다가 심하게 출렁인다. 곧 거센 비바람이 몰려올 기세다. 뭉글뭉글 모여들던 구름덩이가 차츰 바다의 수면으로 처지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해도가 깔려있는 책상에 앉아 오늘의 마지막 기상 관측 보고서를 가까운 기상대로 보냈다. 지금 이 시각 구름의 색깔과 모양과 흘러가는 방향, 바다의 색깔과 파도의 모양 따위를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낸다. 내가 보내는 기상 자료는 예민한 측정 장비로도 파악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아무리 성능 좋은 기계라 하더라도 구름의 모양과 흔적을 추적하고 바다의 냄새와 파도의 소리를 구분하는 데는 내 눈과 코와 귀보다 나을 수는 없었다. 기상보고를 막 끝냈을 즈음이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린 것은 어서 가, 쉬세요. 아니요. 오늘은 나도 당신과 함께 등대를 지키고 싶어요. 걱정 말아요. 이런 날씨가 어디 한두 번이었나요? 저녁상은 숙소에 봐두었어요. 그녀는 내 말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내일 아침에 교대하자고 했다. 내가 온 첫날부터 애당초 나한테는 밤땅번을 맡기지 않았다. 그럼 난 내려가요? 무리하지 말고 짬짬이 간이 침대에서 눈도 좀 붙여요. 오늘도 나는 여자의 말을 따랐다. 어쩌면 그녀가 꼬박 뜬 눈으로 등대를 지켜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염려를 하면서 저녁을 마친 후 평소보다 이른 시각에 잠자리에 들었다. 피로가 몰려왔다. 당장이라도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 것 같았다. 유리창에 등대의 불빛이 스쳤다. 15초 주기로 다가왔다 멀어졌다를 반복하는 불빛을 눈이 시리도록 바라보다 어느 순간에 스르르 눈을 감았다. 잠결에도 내 얼굴을 어루만지는 등대의 불빛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불빛은 어머니의 손길처럼 따뜻했다. 어머니가 나를 찾아온 것 같아 얼른 눈을 떴다. 그러나 어머니는 옆에 없었다. 유리창에는 여전히 쉼없이 등대의 불빛이 다가왔다가 멀어졌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며 다시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나는 밤중에 무섬의 해변에 누워 있었다.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멀리 자라도의 등대불이 큰 별처럼 빛났다. 마치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가던 그 별처럼 별 같은 등대의 불빛을 바라보던 내 귀에 어슴풀의 여자의 짧은 비명소리가 들렸다. 뭔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었다. 그때였다. 여자가 불쑥 눈앞에 나타난 것은 어둠 속이라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없었지만 파랗게 질려있는 게 확실했다. 등대불, 등대불이 꺼졌어요. 라며 그녀가 내 팔을 잡아 끌었다. 누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나는 그녀를 따라 달렸다. 여자의 말대로 등대의 불빛이 보이지 않았다. 강풍에 파리판이 깨졌을지도 몰라요. 빨리 등롱으로 가서 퓨즈를 점검해요. 난 발전기를 돌리러 갈게요. 그렇게 말하며 여자는 발전기가 있는 창고 쪽으로 달려갔다. 순간 뒤뚱거리며 달리던 여자가 중심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쓰러진 그녀의 머리에서 피가 콸콸 쏟아졌다. 나는 안 돼! 라고 소리치며 발버둥을 치다 번쩍 눈을 떴다. 목덜미에 땀이 후줄근하게 흘렀다. 악몽이었다. 아니 도저히 꿈이라고 할 수 없었다. 모든 일이 어찌나 또렷한지 마치 현실처럼 느껴졌다. 하늘이 우르릉거리고 숙소의 유리창이 흔들렸다. 짙은 어둠 속에 휙휙 휘파람 소리를 내며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쳤다. 불현듯 여자에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게 아닐까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속옷바람으로 숙소를 뛰쳐나갔다.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나는 등탑의 계단을 황급히 뛰어올랐다.
나선형 계단에 철제 발판을 정신없이 밟으며 올라갔다. 층계참에 사무실 앞에 다다른 나는 헐떡이는 숨소리를 죽였다. 인기척에도 그녀는 고개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벽에 걸린 시계는 새벽 3시 30분이었고 여자는 해도가 있는 책상에 오독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가 지키고 있는 작은 방은 마치 기도실처럼 성스럽게 느껴졌다. 그녀 앞에 사진이 든 액자 하나가 세워져 있었다. 그녀는 내가 온 것을 알아채지 못한 것 같았다. 잠시 그녀의 등 뒤에 서 있다가 낮은 톤으로 말했다. 피곤하지 않아요? 아니, 언제 왔어요? 주무시지 않고. 그제야 여자는 내가 온 걸 안 듯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걱정이 돼서요. 난 괜찮아요. 늘 혼자서 해온걸요, 뭘. 그런데 이 사진 처음 봐요. 누구죠? 아버지예요. 젊으실 때 등대 앞에서 찍으신 거예요. 낮에 당신이 아버지 얘기를 할 때 언뜻 이 사진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꺼내놓고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낮에 내가 한 얘기를 기억하고 있는 걸 보면 여자는 분명 아버지와 함께 내 생각도 했을 것이다. 아마도 나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자는 편안한 잠자리를 포기한 채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 교대도 하지 않고 불침번을 섰다. 불언듯 그녀가 밤새 등대에 불을 밝힌 채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아버지의 사진을 지켜보고 있던 그녀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을지도 몰랐다. 마치 수호 천사처럼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쉽게 말이 되어 나오지 않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녀에게 속삭였다. 지켜줘서 고마워요. 나도 당신의 등대가 되어줄게요. 나는 그녀의 어깨에서 흘러내린 가디건을 다시 끌어올려준 뒤 옷 위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참, 좀 전에 본청 인사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당신 근무평가서와 함께 정규 직원으로 채용해달라는 요청서도 첨부했어요. 당장 교대할 근무자도 없는 데다 대를 이은 등대직이 따르 간곡한 부탁이니 잘 될 거예요. 그러고는 여자가 한쪽 발로 내 허리를 두르며 몸을 기대왔다.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끌어안았다. 그러자 그녀가 말없이 그윽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등대는 당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낮에 그녀가 한 말이 들리는 듯 했다. 어느새 요란하게 몰아치던 비바람이 멎었다. 그녀와 의자에 나란히 앉아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풍랑이 잦아든 검푸른 바다는 마치 아스팔트처럼 매끈하고 단단해 보였다. 그 푸른 바다 위를 걸어가면 태평양도 건널 수 있을 것 같았다. 옆에 앉은 그녀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왔다.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모든 일의 끝은 끝이 아니었다. 단지 새로운 무언가의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일 뿐. 가슴속에 뭔가 힘이 솟으며 내가 우주의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느낌이 들었다. 백색 성광이 새벽 어스름을 가른다. 자라도 등대의 불빛이다. 여자의 등대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시간이 있을 뿐이다. 태초의 바다에서 시작하여 끝도 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남명희 작가 양력 소개합니다. 서울대 대학원 및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워튼스쿨 최고 경영자 과정을 졸업했고요. 2008년 서라벌 문예 수필 신인상, 2014년 문학나무 소설 신인상에 당선되어 등단했고요. 산문집 흐르는 물 위에 글을 쓰는 사람,
미니픽션 동인지 내 이야기 어떻게 쓸까 외 2권, 수필집 공적 글 쓰는 노년은 아름답다 외 3권, 삼선동 토박이 이재환의 상과 꿈 등 한국 미니픽션 작가의 한국문인협회, 서라벌 문인협회 회원이고요. 현재 성북동 역사문화 해설사 성북문화원 마을 아카이브 주민 기록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책 먹는 즐거움 정기욱 소설가였습니다.